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도시 설계 전문가들과 기술 분석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국제 스마트 시티 컨퍼런스. 수백 명의 참가자들 앞에서 미국의 IT 분석가 알렉스 톰슨은 믿기 어려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실패했습니다. 유럽,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스마트 시티는 한국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중국 대표단은 즉시 항의했고 일본의 교수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껏해야 몇 개 도시 흉내내는 수준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알렉스는 사진, 데이터, 생생한 체험담으로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설이 끝났을 때 냉소적이던 표정은 놀라움으로 바뀌었고 한 프랑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이 아닌 철학에서 배워야 할 국가를 만났다. 이후 BBC는 한국을 스마트 시티의 황금 기준이라 칭했고 CNN은 송도로 실현된 내일의 세계라며 전 세계에 소개했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SMARTKOREA, 해시태그 KCITYMIRACL이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한국은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알렉스 톰슨이라고 합니다. 35살이고 샌프란시스코에서 IT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제 일은 도시들이 어떻게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시티가 되는지 연구하는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저는 중국에서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도시들을 살펴보고 있었죠. 아시아의 스마트 시티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중국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봤거든요. 그들은 거대한 건물들을 아주 빨리 지었지만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도로는 항상 차들로 막혀 있었고 인터넷도 자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공기는 더러웠고 설치해놓은 멋진 기술들도 자주 고장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사가 새 일거리로 전화했을 때 처음엔 별로 신이 나지 않았어요. 알렉스, 한국에 가봐야 할 것 같아. 거기 세종과 송도라는 두 개의 스마트 시티가 있어. 가서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봐. 전화를 끊으면서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또 다른 아시아 도시라고요? 분명히 중국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죠. 사람들로 붐비는 좁은 거리, 오래된 아파트 건물들, 그리고 인상적으로 보이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기술들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 아파트에서 여행 가방을 싸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작성한 메모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봤죠. 놀라운 기술에 대한 많은 약속들이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사람들을 도와주기로 한 로봇들은 구석에 고장난 채로 서 있었고 스마트한 신호등은 교통체증을 막지 못하고 있었죠. 한국도 똑같을 거야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저 현대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는 또 다른 아시아 도시, 그치만 너무 과대평가됐을 뿐이야. 일주일만 머물 계획이었기 때문에 짐을 가볍게 샀어요. 그냥 사진 몇 장 찍고 문제점들에 대해 글을 쓴 다음 빨리 집으로 돌아올 생각이었죠. 뭘 발견할지 이미 알고 있다고 너무 확신하고 있었어요. 서울행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래의 구름들이 시야를 가리고 있었는데 마치 제 생각들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죠. 이 여행이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눈을 감으면서 지루한 한 주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곧 깨닫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제 배낭에는 노트북, 펜 그리고 제 노트북 컴퓨터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물어볼 질문들도 준비해놨지만 모두 문제점을 찾기 위한 것들이었죠. 한국을 직접 보기도 전에 이미 어떨지 결정해놓고 있었어요. 비행기는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었고 우리 아래로는 태평양이 파란 담요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한국에 대한 제 예상을 적고 있었죠. 심한 교통체증,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기술, 더러운 공기, 붐비는 거리, 좋아 보이지만 문제가 있는 건물들. 이 목록 옆에는 실제로 발견한 것을 적을 빈 공간을 남겨뒀어요. 두 목록이 일치할 거라고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죠. 승무원이 한국까지 절반 왔다고 알려줬어요. 노트북을 집어넣고 앞에 있는 작은 화면에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미래의 완벽한 도시에 대한 공상과학 영화였죠. 그런 도시는 영화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혼자 웃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고 구름들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면 서울에 도착할 테고 제 여정이 시작될 거였죠. 스마트 시티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에 도전할 여정이었습니다. 잠에 빠져들면서 곧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소식을 상사에게 전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 보여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죠. 기장의 목소리가 저를 깨웠어요. 서울에 착륙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지 시각은 오전 7시 30분입니다. 아래의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높은 곳에서 보니 서울은 다른 대도시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어요. 마이너스 건물들이 늘어서 있고 그 사이로 강처럼 도로가 흐르고 있었죠. 하지만 곧 한국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였어요. 이건 제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스마트 시티에 대해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생각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게 될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은 정확히 제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공항에서 나온 택시는 차가 가득 찬 도로를 통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창밖으로 서로 가깝게 붙어있는 높은 아파트 건물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붐비는 인도 위로 분주하게 다니고 있었고요. 지금까지는 제게 베이징과 똑같아 보였어요. 노트북을 꺼내서 이렇게 적었어요. 중국과 똑같음. 붐비는 거리. 오래된 건물들. 이 여행이 새로운 것을 보여주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택시기사님은 박 씨라는 나이든 남자분이었어요. 그분은 회색 머리에 거울로 저를 바라보는 친절한 눈을 가지고 있었죠. 택시는 매우 깨끗했고 소나무 향기가 나고 있었어요. 작은 나무 인형이 대시보드 위에 놓여 있었고요. 한국 처음 오셨어요? 박 씨가 완벽한 영어로 물어보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중국에서 5년 동안 스마트 시티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 그럼 여기서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세종과 송도는 마치 다른 세계 같거든요. 저는 공손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도시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중국에서도 같은 말을 여러 번 들어왔었죠. 호텔은 서울 시내에 있었어요. 다른 비즈니스 호텔과 비슷해 보였죠. 마이너스 깨끗하지만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창문으로는 밝은 간판이 달린 높은 건물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사람들과 차들이 아래에서 작은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짐을 풀고 나서 일정을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박 씨가 KAIST 대학교의 김 교수님을 만나보라고 제안했더라고요. 그분은 스마트 시티 전문가셨어요. 거기 가지 않기로 결정할 뻔했어요. 왜 시간을 낭비해서 자기네 기술이 얼마나 놀라운지 말해줄 또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무언가가 저를 그 만남에 동의하게 만들었어요. 아마도 예의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또는 박 씨가 그녀에 대해 이야기한 자신감 있는 방식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가 준 번호로 전화해서 그날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KAIST 대학교는 현대적인 건물과 많은 나무가 있는 넓은 캠퍼스였어요. 김 교수님의 사무실은 공학 건물 5층에 있었죠. 복도는 조용했고 다만 학생들이 공부방에서 컴퓨터를 두드리는 부드러운 소리만 들리고 있었어요. 김 교수님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그녀는 짧은 머리에 밝고 지적인 눈을 가진 50대 여성이었죠. 악수를 할 때 그녀의 소나기는 강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녀의 사무실 벽이었어요. 상가 증명서로 가득 차 있었죠. 도시 설계 분야에서 중요한 국제상들도 몇 개 알아볼 수 있었어요. 톰슨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중국 스마트 시티를 광범위하게 연구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5년 동안요. 대답했어요. 실제 생활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봤어요. 그녀가 화를 내거나 방어적이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김 교수님은 그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벽에 있는 큰 지도로 걸어가 여러 지역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데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오늘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수년에 걸쳐 성장하고 개선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했죠.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말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비슷한 약속을 몇 번이나 들었던가요? 놀라운 기술에 대한 큰 이야기, 종이 위에 화려한 계획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실망스러운 결과들. 김 교수님은 세종과 송도의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사진 속에서 도시들은 깨끗하고 현대적으로 보였지만 사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중국 도시들의 아름다운 사진들도 봤지만 현실은 매우 달랐으니까요. 우리 만남이 끝날 무렵 김 교수님은 제게 한 가지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마음에 남았어요. 우리 기술을 분석가로서만 보지 마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경험해보세요. 우리 도시를 단지 연구하지 말고 마이너스 단 며칠이라도 그 안에서 살아보세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녀의 사무실을 나왔어요. 밖에서는 대학생들이 태블릿과 책을 들고 나무 아래 앉아 있었어요. 캠퍼스는 그 문 너머 번잡한 거리에 비해 깨끗하고 조용했죠.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다음날 일정을 확인했어요. 아침에 고속열차를 타고 세종시로 가기로 되어 있었죠. 제조사에 따르면 세종은 완벽한 스마트 시티가 되기 위해 처음부터 새로 지어진 도시였어요. 저는 여전히 이전에 여러 번 봤던 같은 문제들을 발견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카메라를 꺼내고 녹음 장비를 확인했어요. 모든 것을 기록할 계획이었죠. 마이너스 제가 분명히 발견할 거라고 확신했던 모든 문제들과 실패들이요. 한국의 스마트 시티들이 중국의 도시들과 똑같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계획상으로는 인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실망스러울 것이라고요.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높은 건물들 뒤로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내일이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건 전혀 알지 못했죠. 제 가장 큰 도전은 한국 도시들의 문제점을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 가장 큰 도전은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해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세종시로 가는 KTX 열차에 탑승했어요. 기차역은 깨끗하고 그렇게 붐비지 않았죠.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 덕분에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열차 자체가 저를 놀라게 했는데 정말 깨끗했고 편안한 좌석에 제 가방을 놓을 공간도 충분했거든요.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너무 부드럽고 조용해서 우리가 이동하고 있다는 걸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어요. 이거 좋은데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도시 자체가 될 거야. 열차는 정확히 제 시간에 도착했어요. 마이너스 1분도 빠르거나 늦지 않았죠. 이 작은 세부사항이 제 주의를 끌었어요. 중국에서는 기차가 종종 늦었고 시간표는 규칙이라기보다는 제한 정도로 여겨졌거든요. 세종시에서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걸음을 멈췄어요.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거든요. 넓고 깨끗한 거리가 앞에 펼쳐져 있었고 쓰레기는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자전거만을 위한 특별한 차선이 있었는데 자동차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죠. 버스 정류장에는 위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고 공기를 정화하는 식물로 만든 벽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잘 계획된 것처럼 보였고 가장 놀라웠던 건 마이너스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씨라는 여성이 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친근한 미소를 짓고 도시지도가 있는 태블릿 컴퓨터를 들고 있었죠. 그날 저의 가이드였어요. 가장 큰 충격은 IAIK 셔틀이라는 것을 탔을 때 왔어요. 운전사가 없는 작은 버스였어요. 중국에서도 비슷한 차량을 본 적이 있지만 그곳에서는 항상 컴퓨터가 실수할 때 마이너스 몇 분마다 일어났죠. 마이너스 제어권을 가져갈 준비가 된 사람 운전사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셔틀이 교통 속에서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길을 건너는 사람들을 위해 완벽하게 멈추고 자전거도 아무 문제 없이 피했죠. 이 셔틀은 얼마나 오랫동안 운행되고 있었나요? 이 씨에게 물어봤어요. 큰 문제 없이 약 3년 정도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모든 셔틀을 지켜보는 관제센터가 있지만 거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문제를 찾으려고 했지만 거의 발견하지 못했어요. 신호등은 자동차가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딱 맞는 타이밍에 바뀌고 있었죠. 공공 쓰레기통에는 가득 찼을 때 시청 직원들에게 알려주는 센서가 달려 있었어요. 심지어 공원의 벤치도 특별했어요. 마이너스 비가 올 때 스스로 깨끗해지는 소재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세종의 거리를 혼자 걸었어요. 해가 질 때 도시는 평화로운 느낌을 주고 있었죠. 가로등이 저를 가장 놀라게 했어요. 마이너스 제가 지나갈 때 밝기가 변했거든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어둡게 유지되다가 제가 안전하게 길을 볼 수 있을 만큼만 밝아졌어요. 아무도 없을 때는 다시 어두워졌고요. 중국에서는 가로등이 밤새 밝게 켜져 있어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하늘에 너무 많은 빛을 만들었거든요. 다음날 우리는 송도시를 방문했어요. 인터넷 연결을 테스트해보기로 했죠. 중국에서는 공공 와이파이가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 자주 작동을 멈췄거든요. 하지만 송도에서는 제 휴대폰이 어디서나 즉시 연결됐어요. 마이너스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공원, 쇼핑구역 등 모든 곳에서요. 연결이 끊기거나 느려지는 일이 전혀 없었어요. 더 열심히 문제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안전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건설 현장을 방문했고 차들이 여전히 멈출지 보기 위해 밤늦게 빈 횡단보도에 서 있기도 했어요. 공원의 긴급전화도 테스트해봤고요. 제가 살펴본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이 원래 의도대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 씨가 제 놀라움을 알아챘어요. 예상하셨던 것과 다른가요? 그녀가 물었어요. 솔직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중국에서는 실제 생활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 좋은 아이디어들을 봤어요. 스마트 기능들이 자주 고장나서 수리가 필요했죠. 여기서는 처음부터 유지보수를 계획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우리 시스템은 계속해서 점검되고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하루 동안의 모든 메모와 사진을 검토했어요. 긍정적인 관찰로 페이지가 가득 차 있고 문제는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건 문제와 실패로 가득 찬 중국에서의 메모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 스마트 시티의 문제를 찾는 것이 제 진짜 도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제 진짜 도전은 그것들에 대한 생각 방식을 바꾸는 것이었죠. 제가 가져온 생각들, 제 편견과 기대, 이 잘못되었던 거예요. 이 도시들은 단지 기술을 자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의 삶을 진정으로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건물들은 단지 높고 인상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거리는 단지 깨끗한 것이 아니라 홍수를 예방하고 빗물을 여가하도록 지어져 있었죠. 모든 것이 보기 좋은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은 달라요. 이 스마트 시티들은 실제로 작동해요. 5년 만에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서를 보낸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 새로운 가능성으로 머리가 가득 찬 채로 잠이 들었어요. 제 생각에 문턱을 넘어선 거였죠. 저는 더 이상 문제를 찾는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스마트시티가 다른 곳에서 실패한 부분에서 왜 성공했는지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내일은 더 많은 시험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저는 제가 스마트시티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변화된 사람으로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질문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스마트시티들이 모두가 지켜보는 낮에만 잘 작동하면 어떨까? 아마도 저 같은 관광객이나 분석가들이 없는 늦은 밤에는 시스템이 고장나고 있지 않을까? 중국에서는 일부 도시들이 공식 견학 동안에만 최고의 시스템을 가동하고 그 후에는 돈을 아끼기 위해 꺼버리곤 했거든요. 직접 송도를 테스트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자정쯤 호텔을 살짝 빠져나와 텅 빈 거리로 나갔죠. 밤 공기는 시원하고 놀랍게도 신선했어요.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밤에도 공기가 무겁고 자동차 배기가스 냄새가 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숨을 쉬기가 편했어요. 거리는 거의 비어 있었어요. 가끔 몇 대의 차가 지나갔지만 대부분은 도시와 저만 있었죠. 그때 가로등에 대한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제가 걸을 때마다 가로등이 저를 따라오는 부드러운 빛의 파도를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지나간 뒤에는 뒤쪽 불빛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앞쪽 불빛은 제가 도달하기 직전에 밝아졌죠. 마치 어둠 속에서 저만의 빛의 길을 가진 것 같았어요. 이건 단지 인상적인 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었죠. 밝은 상점 앞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편의점이었는데 안에 계산원이 없었어요. 간판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AI 마트라고 적혀 있었죠. 중국에서도 비슷한 상점들을 봤지만 그곳에서는 자주 문제가 있었어요. 때로는 문이 사람들을 안에 가두기도 하고 결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도 했죠. 문 앞에 서서 몰래 문제점을 찾길 바라고 있었어요. 입구 위에 카메라가 제 얼굴을 스캔했고 화면에 환영합니다. 알렉스라는 글자가 떠올랐어요. 유리문이 소리 없이 부드럽게 열렸죠. 안에는 계산대 뒤에 사람 대신 전자레인지 크기 정도의 작은 로봇이 있었어요. 로봇이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테스트 삼아 아몬드 밀크 라떼를 주문했어요. 인간 바리스타도 종종 혼란스러워하는 복잡한 주문이었죠. 1분도 안 되어 로봇이 완벽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천장 트랙을 따라 움직이는 작은 드론들을 발견했어요. 그것들은 진열대를 다시 채우고 있었는데 물건이 줄어든 곳에 새로운 음료와 간식을 놓고 있었죠. 중국에서도 시연에서 비슷한 로봇들을 봤지만 실제 상점에서 이렇게 잘 작동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간식을 사고 싶을 때 계산대가 없었어요. 대신 투명한 화면이 제가 들고 있는 것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제 휴대폰에 요금을 청구했죠. 스캔도 기다림도 혼란도 없었어요. 밖으로 나와서 높은 건물들의 창문에 반사된 도시 불빛을 올려다봤어요. 이건 단순한 전시가 아니었어요. 방문객들에게 인상을 주기 위한 화려한 디스플레이가 아니었죠. 이건 일상 사람들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기술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가장 큰 시험이 찾아왔어요. 세종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제 휴대폰이 경고 알림과 함께 진동했어요. 강풍주의보. 10분 내에 대피소를 찾으세요. 동시에 제 발 아래 보도가 파란색 화살표로 빛나기 시작했어요. 스마트 가로등들이 패턴을 깜빡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었죠. 현지인들을 따라 근처 대피소로 향했어요. 모든 일이 차분하고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아무도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 보이지 않았죠. 경고가 모두가 강한 바람이 치기 전에 안전한 곳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일찍 왔던 거예요. 대피소 안에서 도시 공무원에게 다가갔어요. 이 시스템이 실제 비상 상황에서 테스트된 적이 있나요? 물어봤어요. 여러 번이요. 그가 대답했어요. 예전 경보 시스템과 비교해서 부상이 78% 감소했어요. 정말 감명받았어요. 중국에서는 비상경보가 종종 너무 늦게 오거나 너무 혼란스러워서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여기 한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순간 실제 비상 상황 동안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약 1시간 후 바람이 잦아들었고 우리 모두 대피소를 나왔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도시 작업자들이 이미 피해를 확인하고 작은 수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문제가 더 심각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수리하고 있었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모든 메모와 사진을 침대 위에 펼쳐놓았어요. 중국에서 5년 동안 노트북 페이지를 채웠는데 대부분 문제와 실패들로 가득했죠. 하지만 한국 노트북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성공, 현명한 해결책, 그리고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들로 가득했어요. 제 안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변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 예전 눈으로 한국 도시들을 볼 수 없었어요. 중국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달랐고 훨씬 더 좋았죠. 저는 문제점을 기록하기 위해 한국에 왔어요. 하지만 대신 배울 수 있는 해결책을 발견했죠.
제 가장 큰 도전은 이 도시들의 결함을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 가장 큰 도전은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한국 도시들에 대해 틀렸고 스마트 기술에 대해 틀렸으며 직접 보기도 전에 그렇게 부정적이었던 것이 틀렸다는 거죠. 내일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하루였어요. 다르게 보내기로 했죠. 고장난 것을 찾는 대신 다른 곳에서는 실패했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잘 작동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로 했어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배울 시간이었죠. 그날 밤 잠이 들면서 부드러운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빗방울조차도 더 스마트해 보였어요. 거리에는 빗물을 모아 식물에 물을 주고 거리를 청소하는 데 사용하는 특별한 배수구가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고 모든 것이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제 시련에 직면했어요. 신체적인 도전이 아니라 더 어려운 것이었죠. 제 자신의 잘못된 생각에 직면하고 제가 보기를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본 것에 기초해서 제 생각을 바꿔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가장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완전히 새로운 태도로 눈을 떴어요. 스마트 시티의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는 대신 왜 이렇게 잘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싶었죠. 이런 생각의 변화는 마치 무거운 배낭이 어깨에서 내려진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감사할 수 있는 자유를 느끼고 있었죠.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 도시를 설계한 도시 계획자들, 그리고 기술을 만든 엔지니어들을 만났어요. 각각의 대화가 한국 스마트 시티의 특별함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주고 있었죠. 첫 만남은 세종의 교통 시스템 개발을 도운 젊은 엔지니어인 김 씨였어요. 그의 사무실은 자율 셔틀과 교통 시스템의 작은 모형으로 가득 차 있었죠. 지도와 컴퓨터 화면이 벽을 덮고 있었는데 실시간으로 도시 전체의 차량 이동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차이는 간단해요. 그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먼저 사람을 위해 도시를 설계한 다음 그들을 돕기 위한 기술을 추가했어요. 다른 많은 곳들은 먼저 멋진 기술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길 바라죠. 이것이 제 보상이었어요. 한국 스마트 시티 뒤에 숨겨진 비밀을 이해하는 것이었죠. 그들은 단지 인상적인 기기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기술이 모든 사람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곳을 신중하게 만들고 있었죠. 그날 나중에 송도에 있는 한 학교를 방문했어요. 한 교실에서 아이들이 자신들의 도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율 셔틀과 스마트 가로 등의 작은 모형을 가지고 있었죠. 아이들은 자기 도시가 어떻게 기능하고 왜 특별한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아이들이 도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서 자라면 미래에 그것을 더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어요. 밝은 눈을 가진 두 개의 따은 머리를 한 어린 소녀가 손을 들고 나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했어요. 미국 도시들에도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스마트 횡단보도가 있나요?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아직 없어. 하지만 내가 여기서 본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면 언젠가는 생길 수도 있겠지. 그녀의 미소가 나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했어요. 이제 저는 전 세계 도시들이 더 나은 삶의 터전이 되도록 도울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날 저녁, 다음날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위해 여행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제 노트북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관찰들로 가득 차 있었죠. 문제점 목록 대신 해결책과 아이디어가 가득한 페이지들이 있었어요. 제 카메라에는 실제로 작동하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기술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다음날 아침 서울에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아래로 작아지는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건물들과 거리들이 점점 작아져서 장난감 모형처럼 보이고 있었죠. 여행 전에 읽었던 한국 도시들에 대한 모든 뉴스 기사들을 생각했어요. BBC는 그것들을 금 표준이라고 불렀고 CNN은 송도를 오늘 실현된 내일의 세계라고 묘사했었죠. 저는 그런 설명들을 의심했었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노트북을 열고 작성할 보고서를 위한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그저 또 다른 아시아 국가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우리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제가 본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주었어요. 제 여정이 단지 새로운 기술을 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것은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미국에 돌아왔을 때 바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10년 앞서가는 세계가 한국 스마트 시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라는 제 글이 온라인에서 매우 인기를 얻고 있었죠. 사람들이 수천 번 공유했어요. 곧 도시계획자들과 기술 회사들이 그들의 컨퍼런스에서 강연해달라고 저를 초대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중국 도시 전문가만이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세계의 한국의 성공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제 발표에는 항상 나란히 비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중국에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대 한국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차이점은 명확했고 교훈은 같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져온 가장 중요한 것은 멋진 기술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이었죠. 스마트 시티는 방문객들에게 인상을 주는 화려한 기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술이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장소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한국 여행에 대한 마지막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한국 스마트시티의 특별한 점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단지 기술만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에요. 대답했어요. 그들은 좋은 혁신이 인상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더 좋게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임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것이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이죠. 여행 6개월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비평가가 아닌 학생으로 온 거였죠. 어떻게 그들이 시스템을 그렇게 잘 유지하고 미래를 계획하는지 더 배우고 싶었어요. 김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이제 다르게 보고 있군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건 질문이 아니라 선언이었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접 경험해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제 사무실 벽에 세종과 송도의 사진을 걸었어요. 문제에 막히거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너무 부정적일 때마다 그 사진들을 보고 김 교수님의 조언을 떠올리곤 해요. 단지 기술을 관찰하지 말고 일반 사람처럼 경험해보세요. 제 여정은 저를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에서 새로운 이해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켰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오해들은 새로운 비전으로 대체되었죠. 전 세계 도시들이 더 나은 삶의 터전이 되도록 도울 수 있는 비전이요. 제 여행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념품은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의 변화였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여행도 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